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6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뵈었었는데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 목요일부터 오후 6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이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생생한 이야기들, 속사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이 지면을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물론 종이신문 지면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인터넷판에 올라오는 생생한 뉴스들을 심층 분석을 하고, 오늘 금요일은 제가 매주 2주의 베스트 인물, 워스트 인물 두 사람을 선정을 하죠. 자, 오늘은 어떤 사람을 선정을 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슈 집중해볼 시간에는 오늘은 이재명이 오늘 또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이번 주에 기소가 됐죠. 대북 송금으로 기소가 돼서 이제 또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재판은 아직 안 열렸고, 오늘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한 혐의죠. 한마디로 하면은 선거 때 거짓말을 한 혐의인데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자리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오늘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이재명이 이화영이 그 1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김성태로 하여금 돈을 보내게 했다.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뭐 속단말로 완전히 쫄아있는 상황인데 더 쫄게 만드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바로 이화영에게 중형을 엄벌을 내렸던 그 판사가 이재명 재판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재명으로서는 딱 걸린 셈이죠. 왜 그게 딱 걸린 셈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겁먹은 이재명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재명 본인도 지금 본인이 위기에 처했다. 이걸 그대로 절감을 하고 약간 평상시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했다.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모든 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이재명과 그 김성태 통화 내용, 통화를 했다. 이것이 밝혀지고 있으면서 이재명은 점점 불리한 위치로 가고 있는데 검찰 수사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음 수사는 지금 여러 개, 7개 사건의 11개 혐의죠. 그런데 다음 수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 뭐 법인카드, 쌍방울 그 쪼개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당장 수사가 개시된 게 정자동, 성남입니다. 성남 정자동 호텔 특혜 이 수사도 이번에 최근에 그 검찰의 인사가 있었죠. 강백신 검사라고 아주 수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검사인데 강백신 검사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이 사건을 맡았는데 지휘를 하게 됐는데 이게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다. 이재명은 법원 리스크 있지, 검찰 리스크 있지, 지금 다시 수사 시작하는 리스크 있지, 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돌출 행동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문재인, 전직 대통령 문재인, 뭐 문재인뿐이 아니고 지금 문다혜, 김정숙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이 있습니다. 타지마할. 그 타지마할 관광을 본인들은 그 현장에 가서 인도 측에서 하도 졸라서 우리는 뭐 별로 갈 마음 없는데 인도 측에서 한번 타지마할 와달라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났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문재인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투데이 첫 번째 소개드릴 기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재명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종이를 또 부스럭부스럭 꺼내더니 자, 좀 뭐 말 좀 하겠다 했는데 막 주변이 시끄러우니까는 뭐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끄러워서 못 하겠네 했다가 뭐 다른 장소 없어요 했다가 어쨌든 그런 모습이 상당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초조하고 막 긴장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지면 심청 분석이 끝나고 이슈 집중해보 시간에 전해드리고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대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재명 언론 애완견처럼 검찰 정보만 받아 대북 송금문 조작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재판 받으러 가는 그 법정 앞입니다. 저 뭐 꺼내서 들고 있죠. 근데 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거짓말을 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받으러 가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데 이재명이 자신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만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며 나를 세웠다. 자, 애완견, 언론의 애완견. 저도 기자생활 35년 한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완견? 검찰의 애완견 언론? 그때 저와 같은 자리에 다른 기자 오래 그 경력 있는 기자도 있었는데 욕이 나올 뻔하더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잠시 후에 왜 그렇게까지 느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이 그렇게 말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다. 자, 사건 조작 들어보신 말이죠.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검사장 출신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들이 사건 조작했다고 특검하겠다고 대북 송금은 물론이고 대장동까지 특검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이재명 입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사건 조작이다. 이 의미는 뭐냐? 특검 빨리 추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 좀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 빨리 추진해. 그 이야기를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언론 마이크다 대고 한 겁니다. 언론이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 그 언론 마이크다 대고 언론은 애완견이야. 검찰은 사건 조작했어.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은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한 바 있는데 왜 언론은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가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를 했다. 그런데 같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안부수 재판부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이 쌍방울 주가 조작용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왜 이하영 재판부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것이냐고 판결을 하느냐. 이거 서로 틀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사건 조작이다. 이하영 재판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혼선을 일으키게 하고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 왜곡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아침 조간신문만 자세히 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이걸 마치 똑같은 사건인 것,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서 이화영 그 재판부가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것처럼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지지층을 대상으로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선동하는 겁니다. 지지층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아침에 조간신문이 어떻게 났고 이게 왜 그렇게 다르게 판결이 나는지 안 따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거죠. 오늘 그런 말 하는 현장에도 개딸들이 막 모여 있어서 뭐 탄핵 이야기도 하고 막 외치고 했는데 그쪽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그 자리에 또 우파 시민들이 가서 구속을 외쳤습니다. 구속을 외치니까 이재명이 그쪽을 쳐다보면서 말하다가 말고 좀 조용히 하세요. 아주 지금 불안한 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이 엉터리 궤변인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슈 집중해 볼 시간에. 이재명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점이 왜 발생했는지 보도해야 하는데 전혀 지적하고 있지 않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 여러분이 열심히 받아 쓰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벌써 관심 갖고 다 취재를 해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고 언론이 이 검찰의 애완견 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좋아하는 한겨레, 경향 이런 데도 다 이재명의 이 개입에 대한 판결,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이하영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물으면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행안에 들어가 버렸는데 저는 이 기자도 거기 물론 이게 풀 기자가 묻습니다. 그 법조 출입 기자가 전부 다 달려들어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는 사진을 보시면은 저 기자 두 명이 이제 여러 언론사에 마이크를 들고 저 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녹음하는 거죠. 저기다 넣어가지고 대표로 묻는데 자기들은 사전 이제 물을 질문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저 정도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 이야기까지 나왔으면은 따져 물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게 무슨 의미냐? 지금 언론사 마이크를 앞에다 쭉 내놓고 언론을 검찰이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해진 질문만 한 거죠. 어차피 대답 안 할 거.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이냐 묻든지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뭐 하든지. 그러면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 검찰, 법원도 1심 판결을 내렸으니까 검찰 법원도 그럼 사건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는 건지 언론도 특검할 건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검찰 특검하고 검사들 특검하고 탄핵한다. 법원 판사들도 뭐 탄핵한다. 뭐 특검한다. 그리고 뭐 판사 선출해야 된다. 그럼 언론도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언론은 뭐 공직이 아니니까는 뭐 탄핵 이런 건 없겠네요. 그러면 언론 특검한다. 특검할 거냐?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오늘 이재명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속속들이 왜 이런 말을 했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 말인지를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5% 반등, 긍정평가 26%. 갤럽 조사입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5%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자, 오늘 나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26%. 5월 4주차 2주 전에 조사 대비 5%포인트 오른 수치로 2주 만에 반등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5월 4주차 조사에서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20%대 붕괴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20%대가 붕괴해서 10%대 들어가면은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심리적 탄핵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원래 갤럽이 매주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했는데 20%부터 붕괴가 되지 않고 오히려 5%포인트가 반등을 했습니다.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도 66%, 2주 전에 70%였죠. 44%포인트가 내렸다. 뭐 긍정평가 이후, 부정평가 이후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0%로 1위를 기록했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더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계속 떨어집니다. 민주당 27%. 직전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내렸는데, 이 27%, 이 수치가 27%가 5월 4주차 조사 이래 내내 이 내림세를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최저치. 한국갤럽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말에도 민주당은 27%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는 후쿠시마 방류 규탄 집회가 있었고 검찰의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그때가 똑같은 상황이 됐다. 총선 한 2달 전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민주당이. 그렇게 이겨서 기세 등등하지만은 지금 2달 만에 민주당 지지율은 최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벌이는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무슨 특검, 탄핵 이런 것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일단 보수청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 갤럽 조사에 나타납니다. 갤럽 조사를 제가 세밀하게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전 지역에서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서울입니다. 10%포인트 상승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2주 전에 35% 지지율이었는데 지금 42%까지 올라서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수 응답층도 2주 전에 38%에서 지금 45%로 역시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구 경북에서 51%, 보수층에서 56%, 지금 이제 좀 완만히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위기죠. 총선 이후에 이재명과 조국이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 돼서 일단 보수 우파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어제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든지 좀 하라. 그런 여론이 많다는 것을 어제 특히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그걸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투쟁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적미적하는 가연 웰빙 정당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부 경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어떤 지도부가 탄생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출마는 거의 100%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주 초에 출마 선언을 할 텐데 그러면은 거기서 같이 이 당권 경쟁을 할 상대가 누가 될지 나경원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무기력하니까 민주당이 별 수단을 다 씁니다. 완전히 행정 권력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 입법 권력 그리고 또 행정 권력까지 견제를 하려는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인원수 많다고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까지도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시행령은 법률 아래에 있는 개념이죠. 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때 민주당이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안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그 시행령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막 뜯어고쳐가지고 거의 무력화시켜버렸죠. 금수완박 법안을. 이번에도 워낙 되지도 않는 법안을 막 만들고 하니까는 그러면 그 시행령을 가지고 이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예 그것도 민주당이 통제를 하겠다는 법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들어서고 나서 22대 국회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 1호 법안이 최상병 특검 법안입니다. 2호 법안이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그 3호 법안이 이 대북송금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그 특검법. 모든 게 이재명에 맞춰서, 이재명 방탄에 맞춰서 특검법.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나마 어떤 정책과 관련된 이 법안이 나오면 이제 시행령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좀 평평하게 좀 고르겠다는 건데, 그걸 못하도록 법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사투데이 이 기사입니다. 시행령로 검열, 국정 뒤터는 거야. 아예 국정을 뒤틀고 있습니다. 저 사진 속에 보시면은 저 정청래, 그것도 박주민, 김용호 본회의 도중에 자기들이 이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뭐 서로 축하를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아니네요. 이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넘어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할 태세다. 국회를 사실상 장악한 거대 야당이 정부 여당의 손발마저도 꽁꽁 묶어 놓겠다는 거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까지도 핸들링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민주당 일당 독재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영배, 이 사람이 바로 금수완박 때 위장 탈당을 하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영배가 무슨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 협치는 지워라, 이런 소리를 한 인물입니다. 민영배가 최근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하면은, 정부가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하면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라. 상임위가 그러면은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이런 법안을 지금 다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보고 그때그때 딴지를 걸겠다는 의도. 딴지 걸겠다는 거죠. 자,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을 1호, 2호, 3호 쭉쭉 발의를 하고 조국당은 조국당대로 아무 정책은 없이 무슨 한동훈 특검법, 헌법 단촉, 저거 막 하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1호 법안은 민생 정책 법안입니다. 1호 법안이 저출생 대책 관련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정책을 추진을 하더라도 맞불을 놓는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전투력을 보여야 되는 거죠.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공동으로 막 발의를 하든지.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나약하다. 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새 지도부 선출이 7월 말입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버틸 수나 있을지. 지금 체제로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뭐 앞장서서 선도에 서서 투쟁하고 이런 건 할 계제가 아니죠. 원내에서 정말 천막이라도 치고 삭발이라도 누군가 하고 단식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에게 이 민주당의 그 폭거를 알려야 되는데 진짜 대여 투쟁이 아니고 대야 투쟁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그게 너무 위기의식이 없다. 그리고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은 이제 108명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배지 달았으니까 히덕거리고 막 농담하고 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송국건의 현장 정치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2주의 베스트 앤 워스트 인물입니다. 자, 먼저 베스트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왜냐하면은 지금 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법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는 이유 중에 큰 것이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재판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게 날아가고 이번에 총선에 출마도 못했습니다. 가장 민감했던 게 선거법이죠. 이거 아직도 1심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선거법은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안에 끝내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거 아직도 1년 10개월째 1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계속 재판 끌지 마라, 신속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김명수 체제에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법관들이 그대로 이제 재판을 질질 끄는, 특히 정치 야당과 관련된 이재명 등과 관련된 조국도 마찬가지고, 조국도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한참 됐는데 아직 강간무소속입니다. 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강조를 해왔죠. 재판 지연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별도의 연구반을 꾸렸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반을 꾸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재판이 지연이 안 될까? 이런 연구반을 꾸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나면은 이때 좀 실효적인 방법이 나오겠죠. 어제입니다. 그제 12일 날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이것을 출범을 시켰는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벌써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들도 사법정책자문위가 본격적으로 자문을 하고 가동을 하지만 특히 별도의 연구반, 재판 지연을 막는, 재판 지연만 안 되면 지금 이재명, 조국 이렇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항상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계속 그것과는 상관없이 법원 판사들이 일종의 이재명과 관련한 선거는 돌려막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로 자기가 안 하려고 질질 끌다가 선거법 재판을 하던 부장판사는 끌다 안 되니까는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렸죠. 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그런 연구가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제가 베스트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 월스트는, 베스트가 사법부의 수장이라면은 월스트는 제가 검찰의 수장을 지목을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몇 가지를 맡고 있다. 첫째,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올라가는 것,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제3자 뇌물죄 수사를 맡고 있다. 이 부분 하나.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직과 관련된 제3자 뇌물 수사, 이것이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이창수 검사장이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왔고 거기서
수사를 실무적으로 지휘하던 3부장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시켜야죠. 왜 이첩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건 이상직의 배임, 횡령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타항공의. 그거는 이상직의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문다혜 부부 지원 문제가 나와서 제3자 뇌물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조현욱 전 인사수석,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줄줄이 소환을 하죠. 그러면은 이것은 청와대가 저지른 비리 혐의들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에 청와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게 맞죠. 근데 그걸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반대를 했다. 이첩을 하는 걸.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면은 수사력이 훨씬 강해지고 또 인원도 많기 때문에 수사가 더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첩을 반대를 한 인물이다. 이런 것이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거 완전히 확인되기는 어렵죠. 일단 제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을 구속영장을 안 치고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김이 있었다. 이 말이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대북송금은 영장을 한번 쳤던 사안입니다. 영장을 쳤다가 이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해버린 거죠. 다른 것과 같이 쳤습니다. 백현동 사건, 위정교사 이런 것과 같이 영장을 쳤는데 이 영장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각을 하면서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하영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사유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작년 9월인데 그게 오랫동안 다시 재수사를 했고 보강 수사를 했고 또 이하영 판결문에 그런 부분들이 녹여 있습니다.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을 거라는 부분들이 김성태가 했던 말에 신빙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판결문은 형사사건 판결문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죠. 재청구하는 게 맞는데 워낙 선거 후에 이재명의 기세가 등등하니 그냥 불구속 기소로 해버렸고 지금 언론들도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재명의 기세에 등살에 또 개딸의 등살에 눌릴까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장 쳐야 될 걸 안 치고 불구속 기소를 한 이원석의 워스트다. 그렇게 제가 꼽았습니다. 자, 이제 이슈 집중 해부를 시작을 할 텐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명 심청 분석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이재명 오늘 이 사건,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검찰은 사건 조작을 하고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모욕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이 이 말을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죠. 왜 그렇게 했는지. 자,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왜곡하는 건데, 왜곡하는 거고, 개딸들은 이제 그대로 믿겠죠. 이렇게 이재명이 한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하면서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 달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치를 했는데 왜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을 했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렇네. 수원지방법원에서
왜 안보수 재판부는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것이 이 쌍방울의 그 주가 조작용이다. 그러니까 북한과 뭐 협력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고 했는데 왜 이화영 재판부는 800만 달러를 준 것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줬다고 하느냐. 그러니 이화영 재판부의 공소 내용, 검찰의 한 공소 내용과 판결 내용이 사건 조작이다. 이 주장을 하니까 지지자들은 환호를 하죠. 아, 정말 그렇네. 그럼 정말 정치적인 판결이네. 그런데 이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재명도 다 알 겁니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안부수를 검찰이 기소했을 때는 2022년 11월입니다. 2022년 11월. 자, 그런데 2022년 11월은 김성태가 동남아로 도피를 했을 때입니다. 김성태가 체포되지 않았고 동남아로 도피를 했고 그때까지는 김성태가 이재명과 말을 맞췄습니다.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게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고 말을 맞췄습니다. 그때 그 이재명이 나는 쌍방울 속옷 사입은 그 인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뭉쳤을 때 김성태도 측근들을 통해서 나 이재명과 통화한 적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이 그때까지 본인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을 줄 안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외국에 막 도피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거든지 뭐 하면은 그때 오면은 이제 이재명이 다 봐줄 거라 생각하고 거짓말을 해준 거죠. 이재명 입장에 맞춰서. 그런데 체포가 돼서 그때 동남아에서 체포가 됐죠. 체포가 돼서 2023년 1월에 강제 송환이 됩니다. 김성태가 강제 송환이 돼서 검찰에 가보니까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고 뭐 국정원 뭐 기록이나 그 방용철 뭐 부회장이었던 방용철 모든 그 기록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 자기가 우겨도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진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찰이 그러면은 강제 송환을 한 김성태를 데리고 조사하고 또 추가 증거 그냥 조사 말만 가지고는 안 되죠. 북한에 뭐서 받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추가해서 그걸 확보해서 안부수 항소심 재판, 2심 재판에는 그 내용들을 검찰이 집어넣었습니다. 아, 이거는 1심에서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 대북송금은 김성태가 했는데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야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서는 1심 내용과는 다르게 지금 이화영 재판처럼 이 대북송금용이었다는 게 진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검찰 주장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좀 민주당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운 내용을 넣어서 하려면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처음에 1심에서 넣었던 거에 좀 보강을 해서 지금 새로 김성태가 그 한국으로 들어와서 확보한 증거하고 진술들을 다시 보강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게 안 됩니다. 공소장 안에 못 들어가죠. 근데 법원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아, 맞네. 그래, 그 공소 내용 그렇게 바꾸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재판합시다. 그래서 2심에서 이거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졌는데 마치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처럼 현혹을 하는 거죠. 본인이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변호사라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현혹을 했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안부수의 정언과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안부수도 다 이제 탄로가 나니까 바꾸는 거죠.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 딸에 대해서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부수 딸을 위해서 집을 얻어줘서 매수를 했다. 이거 완전 찌라시 같은 말을 지금 당대표가 하는 겁니다. 어디 그 근인은 언론에서 그 보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음모론, 찌라시 수준의 음모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게 기자들 앞에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뉴스타파라는 데서 입수한 그 국정원 문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재판부에서 신빙성이 없다 해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고, 다른 국정원 문건들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국정원 문건들은 이 돈을 준 것이, 북한에 준 것이 이재명의 방북용이다. 자, 그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이재명 말을 자꾸 옮겨드리기는 저도 달갑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재명이 이렇게 현혹을 하는 거니까. 뭐라고 했냐?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했겠는가? 자, 어제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하영이 그 1심 판결을 받고 그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재판을 맡는 쪽으로 배당이 됐죠.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은 멘붕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당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개인 일정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의원총회도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했죠. 두문불출하고 뭐를 논의를 했는지 어제 저녁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글 올린 내용이 김성태를 아주 지금 말한 것처럼 조폭 출신의 불법 악덕 사채업자에다가 주가 조작을 하고 그런 사람이다. 또 그렇게 또 갑자기 김성태를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하느냐. 자,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정 취소하고 밤새 준비한 게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짓말, 안보수 재판과 관련된 그런 왜곡된 선동, 이것을 준비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일단 국민은 안 믿어도 개딸들이 믿어주면 자기 방어막이 되니까 그 전략을 하나 짠 것 같고, 하나는 김성태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해서 저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영화 보면은 깡패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대사도 또 나왔다고 조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말하고. 그런데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말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김성태의 진술을 다 끄집어낸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김성태 정원, 그리고 방용철의 정원이 이 1심 판결문안에, 이하영 1심 판결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김성태와 이재명이 최소 2차례 통화를 했고, 이하영 전화기로 통화를 했고, 김성태가 돈을 대신 내줬다는 걸 이하영이 이야기를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아이고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방용철 진술에 의하면은 이게 1심 판결문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1심 판결문에 들어간 거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방용철의 주장에 의하면은 자기가 김성태의 명을 받아서 이재명의 모친상 상가에 갔는데 이재명이 악수를 나누면서 저 쌍방울 잘 압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쌍방울 속옷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죠. 쌍방울 잘 압니다. 잘 알겠죠. 후원금도 쪼개기 해서 1억 5천만 원인가 쪼개기 후원금도 내주고, 북한에
그 방북한다고 돈 100억 원을 내주고 잘 알겠죠. 이게 방용철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상방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김승태 회장님과 직접 만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던 이재명이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조폭, 불법 대부업자, 악덕 사채업자, 주가 조작하는 사람, 부도덕한 사업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본인에 대한 이 재판부가 이렇게 배당이 되고 나서 이재명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어제 오늘 보이는데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견디다가 결국 이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방어벽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재명의 은행들을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 뭐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그때 이화영 1심에서 중형이 나왔죠. 그때부터 좀 안절부절 못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난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10초 동안 뭐 격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게 비공개 최고회의 같으면은 브리핑을 안 할 텐데 모두 발언해서 이재명이 그런 거를 해서 그 좀 불안하지 않는가 지금 심리 상태가 그런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작심하고 검찰이 사건 조작을 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사건 조작을 했다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하려면 빨리 해. 특검 빨리 해. 특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러면 검사 탄핵해. 지금 수원지검장부터 쫙 탄핵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까지 나오죠. 탄핵을 하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 6개월 동안 검사들 직무가 다 정지가 돼버립니다. 직무가 정지가 되면 수원지검 검사들이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뭐 법인카드 수사,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수사 이런 것도 못할 뿐 아니라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이 시작되면은 공소유지를 해야 되죠. 그 수사한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소유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카드를 쓰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런 행태들을 보고 이재명이 좀 겁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사건 조작, 뭐 애완견 이런 이야기를 그 기자가 애완견이라고 검찰의 애완견 이런 이야기를 망발을 하면서도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에와 좀 다르죠. 처음에 이 서울중앙지법안에 도착을 해서 뭐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뭐 주문해서 꺼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탄핵, 한쪽에서는 구속 막 소리를 치니까는 시끄러워서 못하겠네 하면서 안 하는 척하고 안 하는 듯이 가르다가 또 기자가 물으니까 서가지고 뭐 여기 다른 데서 뭐 할 데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였다. 그걸 시끄러워서 못하겠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한쪽에서 구속을 외치는 그쪽 그 시위를 한 데다 대고 좀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자, 왜 그런지. 자, 지금부터 이재명이 울렁증입니다. 무슨 울렁증이냐? 재판을 맡게 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울렁증이다. 신진우가 딱 배당이 되고 나서부터 아마 이재명은 큰일 났다. 끝났다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신진우 부장판사는 첫째,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했죠. 그래서 대북 송금 과정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를 하고
정인 신문을 하고 흐름을 다 압니다. 그러면은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재명과는 상관없는 재판이니까 대북 송금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경기도지사에게 평화부지사가 그거는 상관없는 거라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곳곳에 설치를 했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재명 재판이 됐기 때문에 곳곳에 설치를 해놓은 그것을 그대로 판결을 하면 됩니다. 판결문 담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수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재판들 질질 끈다고 했는데 이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 재판장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기록 같은 거 새로 검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정원들 다 불러서 뭐 들었던 정원들은 또 새로 안 불러오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 끌기 위해서 이 정인 신청을 막 하면은 그것을 뭐 기각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또 시간을 끌기 위해서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또 반론도 있고, 뭐 기피 신청해도 좀 또 심사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겠죠. 이화영처럼 조금 시간을 늘릴 뿐이지, 이게 재판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장판사뿐이 아니고 배석판사들도 마찬가지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 이제 그 중간에 그 법관 인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그건데, 원래 법관 인사 때문에 다른 부로 신진우 부장판사는 배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재판의 영속성 때문에 배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관 인사 때도 이것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그런 점이 가장 두려운 점이죠. 초스피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이 사건 조작했다, 왜 이쪽 저쪽 안부수는 그렇게 판결하는데 이쪽 재판부는 왜 그렇게 판결해 하고 신진호에게 급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울렁울렁하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울렁울렁한 거는. 자, 첫 번째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판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판결했던 것 중에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죠. 뭐 470m 뭐 저수지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많죠.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고, 그 핵심 인물은 김만배인데, 김만배가 이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로비 의혹으로 첫 번째로 법원에게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신 부장판사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도 4년 6개월 유죄 판결을 내렸고, 김만배는 올해 2월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하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 진우 부장판사가. 이 선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로비 의혹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자, 대장동과 관련한 이재명의 혐의들도 다 알고 있죠. 물론 본인이 그 대장동 재판을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큰 약점이 이 대장동인데, 그 대장동의 그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로비를 김만배가 어디다 했겠습니까? 성남시청에다 했겠죠. 자기에게. 사실상 뭐 정진상 등을 통해서, 김용동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울렁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재명은. 또 하나 있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2022년 9월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법정 구속. 원수민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2018년에 성남시장이 당선됐고 이재명은 그때 경기도지사로 한 단계 올라갔죠. 자, 그런데 전임 서울시장을 법정 구속한 판사가 또 하필이면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법정 구속 공포를 좀 느낄만 하지 않겠습니까?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법정 구속은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재명을 구속을 시키려면은 이제 회기 방탄국회 계속 열 거니까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가는 거죠. 그때 유창훈이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영장실질심사로 갔는데 전부 다 100% 영장 발부라고 변호사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기각을 해버렸죠.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구속돼 버리죠.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재판들 다 막 질질질질 끌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심이 대북 송금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는 게 1심이 빨리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좀 이런 시간에 1심 판결이 나오면은 그때까지 이재명이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서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은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공포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재명이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좀 울렁증을 느끼고 있다.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울렁증이 결국 오늘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면서 검찰을 향해서 사건 조작을 했다고 하고 기자들을 애완견이라고 수모를 주는 그런 망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말씀 여기까지 들었고 다음 그 문제는 일단 그 검찰 소나기에 여전히 있는데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오늘 이 법정에서의 망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정자동 호텔 특혜 이것으로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수사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가 최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들어갔는데 이 수사가 대장동, 백촌동 의혹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다른 데로 넘기지 않고. 자, 강백신이 그때 대선 여론조작 사건 이런 것도 수사를 했었죠. 강백신 손에 다시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이야기를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로 이 보도가 된 내용이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김정숙의 2018년 인도 타지마을 방문이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추가된 일정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김정숙의 묻지마 자유여행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요청하는 바람에 예정이 없던 김정숙 타지마을 일정이 추가가 됐고 예비비 규정 위반을 물어 이런 7건을 했다. 그때 예비비 문체부에서 갑자기 편성해서 3억 7천만 원인가요? 또 타가서 그 인도를 갔죠. 그리고 타지마을을 갔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국민의힘 문체위 특위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문체위 특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박종원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다. 설명 들으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때 김정숙이 문재인과 같이 인도를 방문을 하고 다시 귀국을 하면서 타지마할을 못 가서 아쉽다. 본인은 버킷리스트가 있으니까는 아쉽다는 말을 하고 4개월 후에 이 김정숙이 타지마할을 가죠. 근데 그 전에 이 문체부 장관 일행이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 일행이 민항기를 다 예약을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서 김정숙이 끼어들었죠. 그 김정숙이 그 인도를 갔다가 다른 일정을 하고 타지마할을 가는 과정에서 그때 청와대의 그 부대변인 했던 고민정 그리고 문체부 장관 그 직후에 문체부 장관 했던 항의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인도를 가니까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타지마할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문체부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때 문체부 자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겠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인도 방문 일정을 결재한 것은 2018년 11월 1일인데 이때까지 없었던 타지마할 방문을 당일 오후에 청와대 어점 비서관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튿날인 11월 2일에서야 추가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사전 답사도 2번 있었습니다. 2차례 이루어진 것도 뒤늦게 추가된 타지마할 일정 때문으로 추측이 된다. 자, 그러니 이 고민정 이 사람들이 또 억지로 거짓말을 한 거죠. 타지마할 처음부터 가기로 해놓고 처음부터 타지마할 가려고 인도로 가놓고는 인도에 가서 그 현지에서 인도 당국에서 타지마할 좀 가자고 해서 갔다고 또 거짓말을 한 것이 쏙쏙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이 문재인 또 문다혜 씨가 이 태국에 이주를 하면서 전 남편 서창호 씨와 아들 자녀와 함께 이주를 하면서 이상직에게서 지원받은 돈이 2억 원 팔아서 알파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3자 뇌물죄에서 1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이죠. 특가법은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제3자 뇌물 그 피의자가 되니까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지금 수사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도 대북송금 특가법입니다. 특가법 제3자 뇌물죄 같은 거죠. 특가법 제3자 뇌물죄. 이재명은 100억이 되니까는 당연히 특가법이죠. 그러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각각 하나만 가지고도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이 또 있죠. 자, 그래서 이 검찰이 앞으로는 이윤석이 퇴임을 하고 새로운 검찰이 들어서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강한 의지를 재판 신속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말 법대로 좀 제대로 나라가 살아날지 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국면입니다. 이재명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지만 검찰과 법원의 시간이 더 빠르면은 법대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송국근의 현장 정치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번 주부터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오후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